월말 김호준입니다. 패션 원 오브 카인드 패션 프리스트 김홍기. 안녕하십니까, 김홍기입니다. 자, 먼저 칭찬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저희가 이제 독자와의 만남을 했는데 네네. 거기 후기에 김홍기 목사님의 10분 네. 강연이 단연 최고였다. 그 짧은 시간에 기승전결 완벽한 스토리였다. 그런 후기가 있다. 이야, 박수! 사실은 애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사실 못 봤는데. 네.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때? 굳이 그 강연 내용을 1분 만에 요약을 하자면, 리터러시라는 단어, 문해력이라는 단어잖아요.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한 능력, 맥락을 이해하는 말귀를 능력. 알아듣는 능력인데.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패션도 이런 문해력이 필요하고. 패션 리터러시?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듣는 개념인데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옷을 만드는 재료들 있잖아요. 네. 강의 때는 안감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박구영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게 어려운 철학 개념 2개였어요. 소시에타스와 코뮤니타스라는 2개의 개념을. 박구영 교수님 그 앞에 강연했는데 그렇죠. 10분 드렸는데 역시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예. 제가 중간에 나집에서 끌었어요. 그래요? 사실은 이제 제가 미리 여쭤봤어요.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저의 10분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강의 내용을 패션 버전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패션으로도 저 강의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한 벌의 옷을 사회에다가 비유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옷에는 안감이라는 게, 인터라이닝이라는 게 있죠. 안감이 있음으로 해서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까슬까슬한 겉감이 바로 몸에 닿지 않게 충돌을 줄여주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안감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에 그림을 넣거나 해서 아름다운 미감을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회의 공동체인 커뮤니타스가 있어서 그 사회가 존속되는데 우리의 커뮤니타스는 사실은 양복의 안감과도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 월말 김어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정말 안감 같은 역할을 하는 공동체의 성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구나. 자,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10분이 최고였다는 후기가 있었고,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는 뭡니까? 오늘 스토리는 좀 이제 그 옷을 만드는 재료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소재에 대해서 더 잘 알까요?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옷을 만드는 재료들에 대해서 더 지식이 많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단연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귀족이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옷 한 벌을 만들려면 6개월에서 7개월 이상이 걸리는 작업이고, 한 벌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안감에서부터 겉감, 자수를 어떻게 넣고 어떤 실로 넣고 하는 거를 제단사한테 가서 옷을 입고 싶은 사람이 다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재료도 다 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재료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안감은 로마의 어떤 도시에서 짠 면을 갖고 만든 것일세,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단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이 말을 현대로 옮겨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한 벌의 옷을 구성하는 물질 말이에요. 이 재료가 어디에서 양을 키웠고 양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하지는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 현대에 와서는 어떤 그 물질에 대한 문해력을 갖는다라는 건 바로 이런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벌의 옷을 어떤 과정에서 원료를 채취하고 직조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실컷 입다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 지상에서 한 벌의 옷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 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리터러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전체 강연의 내용은.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본 브랜드를 많이 다루지를 않았는데 정말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들으면 한 번에 아는 브랜드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던 거죠. 일본 바로 브랜드. 예,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 우리가 이세이 미야케를 다룬 게 첫 번이었고 이세이 미야케가 히로시마 출신입니다. 원폭을 맞았다. 그래서 원폭 피해자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옷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 평화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히로시마에서 1호점으로 출발했던 데가 유니클로라는 브랜드. 유니클로. 유니클로는 이제 네. 노재팬 때 우리한테 찍힌 그렇지. 브랜드고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뭐 했었는데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배낭여행으로부터 시작해서 35년 여행사에서 부러웠던 일본 브랜드가 두 개가 있어요. 지난 뭐가? 35년 어떤 동안. 겁니까? 딱 두 개인데 하나는 소니. 근데 이건 배낭여행 초기인데 90년대 네네. 전자 매장에 가면 소니가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는 LG도 아니고 금성이었어요. 금성. 금성 TV 또는 뭐 삼성 전자제품들은 쫙 구석에 먼지 수북히 쌓여 있었다고. 내가 이제 구석에 짱 박혀 있는 금성을 볼 때마다 소니로 대표되는 일본 가전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일본 가전은 다 죽었지. 이제 다 죽었죠. 지금 그 자리는 전부 다 LG, 삼성이 휩쓸고 삼성인데. 있어요. 네. 근데 10여 년 전에 이 브랜드 부럽다고 했던 게 저는 유니클로예요. 그래요? 왜 유니클로냐면 그 이전까지 그 자리를 글로벌하게 차지하고 있었던 SPA는 미국의 갭이었어요. 맞아요. 90년대부터 제가 갭을 애용했는데 기본 티셔츠 이런 거는 갭을 가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2010년 전후 해가지고 뉴욕을 갔는데 네. 갭의 날에 왔잖아. 예. 그래서 갭을 갔어요 또. 네. 갔는데 거기서 미국 제조업이 망했구나 하는 걸 내가 피부로 느낀 곳이 바로 갭 매장이에요. 옷감의 품질이라든가 바느질 뭐 이런 것. 바느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20년 넘게 봐왔던 아니지. 망한 거야. 이거 망했는데 얘네. 역시 리터러시가 뛰어나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기본 티셔츠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이거 회복하기 힘들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갭과 비교 대상이 됐던 게 스웨덴의 H&M H&M, 하운템. 그리고 스페인의 자라 맞아요. 그리고 일본의 유니클로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유니클로는 제가 90년대 일본 갔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무슨 느낌이냐면은 홍콩의 지오다노의 아류? 그렇게 한눈에 다 보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브렌타노? 맞아. 언더우드? 그냥 이랜드라고 하죠. 헌트? 이랜드 삼형제? 그 느낌과 큰 차이가 없는 브랜드였어요. 이야, 제 느낌으로는 그때 여행 다닐 때 이제 그런데 막 가보잖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전후에 갭은 죽었는데 그런데 유니클로는 파리에 진출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2009년인가 그때 네. 파리 오페라대로에 네. 플래그십 스토어가 딱 생겼거든요. 생겼죠.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소니는 죽고 네. 우리 브렌타노도 죽었는데 그런데 유니클로. 얘네는 어떻게 갭의 자리를 차지했나? 부럽다. 그 매장의 사이즈를 보면서. 사이즈를 보면서 굉장히 초대형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인상적인 매장이었거든요. 층고도 높고. 근데 왜 부럽다고 생각했냐면 이 SPA는 사실 생활용품이거든요. 맞아요. 기본 티셔츠, 속옷, 양말 이런 거 사는 데야. 그러니까 생활 밀접한 것이고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이건 확장성이 엄청나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몰락해서 일본 경제가 지난 30년간 몰락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 국민 소득이 세계 톱에서 우리보다도 떨어져요. 1인당 소득이.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몰락해가는 일본 국민들의 생활용품 자리를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 노하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들이 탄생했을 때는 일본이 세계 최고 경제력이었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세계로 진출할 때 오히려 일본 국내 평균 국민소득은 훅 떨어져 있었다고요. 오히려 떨어져 있죠. 근데 그 세월을 버티고 살아남아가지고 왜냐하면 일본 내 급여가 거의 30년간 동결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결된 경제 환경을 버텨낸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한 30년 버텨내니까 얘네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가고. 최고가 됐어요. 일본 내에서 단련된 체력으로 세계 진출해서 세계 1등을 해버린 거야. 이거 대단한 기업이 될 수 있겠다. 맞아요. 그게 그때 내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었어요. 아, 부럽다. 얘네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것 같다. 그 일본 내 최고 부자이기도 해요. 유니클로의 회장이. 그 이후로 물론 전문가로부터 한 번도 검증받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유니클로를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오늘날 유니클로가 1949년에 세워진 이 선대 아버지의 작은 양복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래됐어요. 우베라고 일본의 큰 섬에 있는 그 해저 탄광이 있는 탄광촌이었습니다. 거기 우리나라 조선 징용된 사람들 132명인가가 죽은 곳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 곳에 이제 있었던 작은 양복점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회장인 야나시 다다이는 가업을 승계를 한 사람이기는 하죠. 근데 조그만 양복점에서 끝났을 텐데 그걸 지금 오늘날의 보편의 옷, 라이프웨어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유니클로를 2010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2009년에 파리 진출할 때 보면서 아 얘네가 그 혹독한 30년을 살아남은 노하우로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구나. 김총수님이 지적을 잘한 게 그 혹독했던 잃어버린 30년을 견딘 노하우 플러스 경영자의 태도, 그 조직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결국 경영 얘기입니다. 아, 이건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다. 이런 어떤 경영적인 측면을 한번 파고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49년에 출발해서 그다음에 50년대 이제 전후 복구하던 시절에 일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7, 80년대 아주 완전히 경제적으로 재건하고 소니가 최고 잘 나가던 그 시절. 그 일본 애들 돈 많이 쓰던 그 시절.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브랜드였을 거거든. 그냥 브렌타노나 언더우드처럼 그냥 저가 브랜드였을 텐데 얘네가 거기서 살아남아서 이제 세계 최고로 치고 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그러니까 그 경영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얘기할 때 모든 걸 그 사람 한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말도 안 그거는 되고. 경영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유니클로라는 게 무슨 애시당초 아예 전례도 없이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갭이 있었고 그렇죠. 브랜다노가 있었고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들 지금 이미 다 얘기를 하셨는데. 있잖아, 홍콩. 예, 그때 홍콩에 가면 지오나도가 훨씬 더 세련됐었거든.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풀겠습니다. 이제. 지오나도가 나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안 됐어. 왜냐하면 지오다노만 해도 지우라이라고 그 창업자가 국궁합작 때 엄마는 교화소로 끌려가고 아버지도 이제 홍콩으로 망명하고 이럴 때 빵적으로 와가지고 배 타고 일본으로 밀항했었던 외노자였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홍콩으로 가서 섬유산업에 들어갔죠. 왜냐하면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한 산업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장갑회사도 다니고 가발회사도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섬유 공장을 이제 만들고 지오다노가 했었던 게 뭐였냐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공장에다가 맡겨서 다 사입을 하는 겁니다. 전량. 유통업체가 안 끼니까 엄청나게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저렴한 금액에 옷을 팔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스파 브랜드, 제조 소매 통합형 사업 모델이 사실 여기서부터 온 거죠. 이걸 보고 분명히 야나이 다다시는 배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 실제로? 인터뷰도 합니다. 당신 할 수 있다. 홍콩에서 앞서갔거든. 왜냐하면 나이도 2살인가 위에요. 지우라이가. 같은
같은 세대죠, 뭐 사실. 그래서 홍콩에 가서 네. 나도 당신들처럼 해보고 싶은데 하고 네. 배웠구나. 그러면서 그 방식을 알려주다 보니까 홍콩이랑 중국 쪽에 공장 같은 걸 이제 직접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왜냐면 이건 좀 현실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이거 옷 장사를 해본 사람은 정말 뼈저리게 알아요. 디자이너를 한다고 해서 옷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구상한 걸 실제로 옷으로 조립해주는 공장을 그 품질이 정말 잘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정말 재봉을 잘 하는지 이런 것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소개받았다가 덤탱이 쓰기도 하고요. 정말 친한 놈한테도 잘 안 알려주는 게 다른 공장의 정보예요. 야, 이 바이어 생활 내가 10년 넘게 하면서 나도 당한 적이 있고 쉽지 않아요. 그 홍콩하고 상하이 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문화대혁명 시절에 피해가지고 자본가들이 홍콩이랑 상하이 쪽에 섬유 그 공장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쪽들을 쭉 따라다니면서 공장들을 수배를 한 거죠. 그래서 지오다노는 우리가 인하우스에서 우리 자체에서 옷을 만들자. 그러니까 만든 옷을 잘 팔자가 아니라 팔리는 옷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스파라는 게 나오면서. 지오다노는 예. 유니클로도 그걸 따라서 이제 상하이랑 홍콩에 있는 공장들을 수배를 해서 스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조 소매형 통합형 그러면 비즈니스. 그 전에는 어땠느냐? 그 전에는 자기 아버지 그죠. 오고리 상가, 상사. 상사. 양복 좀 2개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유니클로가 재밌는 게